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론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선물환 또는 뭐 선도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물환율 계산하는까지 배웠죠. 장외파생상품의 가장 초창기 때부터 거래됐던 것으로서 바로 선물환 계산하는 걸 배웠고요. 그 선물환 못지않게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 금리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금리 선도 거래 또는 FRA 뭐 이런 얘기로 불리는데요. 이런 용어로 불리는데 그게 뭔지 보고 또 어떻게 그 선도 금리 쪽에서의 그 가격 계산, 즉 여기서 말하는 선도 금리 가격 계산은 선도로 즉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대출, 그것에 대한 고정금리를 결정하는 그 계산 방법, 그런 것들까지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선도금리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금리를 선도로 미리 정하는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은 대출이 지금 보통 흔히 현물 시장에서 대출을 한다는 것은 오늘로부터 대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이 계약돼서 나오는 금액, 돈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건데, 선도 금리 쪽에서는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시작되는 대출, 그겁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파생상품, 이거는 미래 시점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 그거에 대한 가격 결정, 그로부터 얼마의 손익이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지금 금리도 지금 대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대출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금리 선도 거래가 도입되기 전에 사용됐던 forward loan, 선도 대출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선도 대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선도 금리 계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도 금리 계약의 전신이라고 할까요? 그 전에 거래됐던 것들이 선도 대출인데요. 선도 대출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혁신 상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선도 금리 계약이기 때문에 먼저 선도 대출부터 보고 공부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 은행들이 고객들의 다양한 그 요구, 자금을 조달하려는 차입 수단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은행들은 대체로 이제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5년 이상, 10년 이런 중장기 대출을 제공을 해왔어요. 일종의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전통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은행들은 자신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언제든지 고객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로서 은행들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단기로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 대출하는 건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딱 고정금리로 해주지 못하고 차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그 시점의 금리, 즉 변동금리죠. 이렇게 해서 차입자들한테 금리의 위험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즉 돈을 빌려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로 돈을 빌리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 위험에 그런 고객들이 노출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고객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요. 또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고정적인 그 달러의 그 환율이 이제 변동 환율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이제 금리도 요동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위험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주요 고객인 기업 재무담당자들이 이런 금리 변동에 대해서 위험을 해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은행에 이제 요구하게 되죠. 이러한 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은행에서는 일단 선도대출이라고 하는 초기적인 형태의 대응 방법으로 그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orward loan 선도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1년 후에 발생할 1년 만기 대출. 자, 지금이 아니고요. 1년 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1년, 2년이라고 칩시다. 지금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대출인데요. 1년 후에 발생하는 1년 동안의 대출. 요거에 대한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걸 정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만기 금리는 알아요. 지금 발생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는 금리. 이게 6.25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 동안 대출이 되는 거는 6.75로 금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는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답하죠? 미래에 적용될 환율이니까.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은행 쪽에서는 고객들의 요구에는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금리가 얼마인가를 찾아볼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만 가지고도 은행에서는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냐? 자,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그 고객이 100만 원을 이제 원한단 말이야, 빌리기를. 그러면은 그 1년 뒤에 빌리는 거니까 이게 끝나는 건 2년 후잖아요. 2년 후에 끝나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그 100만 원을 어디 조달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2년 후에 끝나는 이 고객의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의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W라고 합시다. W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W라는 금액을 2년간 차입을 해요. 조달을 합니다. 2년간 차입이라고 해도 조달을 합니다. 얼마에 조달할지는 아직 몰라요. 2년 동안 그 100만 원을 2년 동안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W라는 금액을 지금 조달해서 2년 동안 이제 빌리는 겁니다. 2년 동안 빌리는데 그러면 얼마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금리가 6.75%로 알려져 있잖아. 2년 동안 돈을 빌린다니까. 그죠? 2년 동안의 금리가 6.75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달 비용이 얼마예요? 조달 전체 비용은 W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0.0675의 2승이 되잖아요. 이거 2년 동안 이 금액을 빌려서 하는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W라는 금액을 빌려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은 어떻게 해요? 조달해서 나오는 비용은 이거고요.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운용 수익. W를 1년 동안 6.25%로 일단 다른 데다가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W 곱하기 1 플러스 0.020625의 1승 1년 동안 돌리고 그럼 1년 후에 요 금액을 찾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요게 이제 100만 불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요 금액을 다시 1 플러스 R 몰라요. 그죠? 1년 후에 시작해서 2년 후에 만기가 되는 것을 R12라고 표시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라는 금액이 이게 이제 우리 W라는 금액은 여기서 이제 얼마가 될지 나오는데 일단 요 금액을 1년 동안 조달해서 100만 불을 만들어요. 100만 원을. 이 100만 원을 1년에 돌리는 금액이 요게 금리를 알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다 나왔어요. 일단 1년 후에 100만 원이 되게끔 하는 W 금액을 일단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W 곱하기 1 플러스 0.0625의 1승은 100만 원이 되게끔 하는 W 값을 구하면 되죠. 쉽게 구할 수 있죠.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이 바로 아마 94만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94만 원을 2년 동안 조달합니다. 그럼 94만 원을 6.25%로 조달하면 1년 후에 100만 원이 돼요. 그걸 가지고 요 금리 R12 1년 후에 시작해서 2년에 만기가 되는 거. 자, 다시 표기를 할게요. R12 이거는 1년 후에 시작해서 2년 후에 만료가 되는, 그죠? 만료된다. 그런 뜻으로의 금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1년 후에 만들어 가지고 이 금액을 이걸로 조달하면은 조달 운용은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R12 한 것이 운용에서 나온 수익하고 이 은행으로서는 그 W라는 금액을 2년 동안 빌려서 갚아야 될 조달 비용하고 이걸 일치시키게끔 R12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운용 수익 비용부터 계산할까요? 자, 비용 면에서 여기다 쓸게요. 빈칸에 비용 면에서는 얼마를 조달해요? W라는 금액을 조달하죠. W는 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1, 2에서 1년 후에 100만 원이 되게끔 하는 W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0.25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산했잖아요. W 곱하기 1 플러스 0.0625 1승이 100만 원이 되게끔 하면은 이 W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산한 게 W가 예를 들어서 94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비용은 일단 이 94만 원을 2년 동안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빌려요. 그럼 비용이 0.0675가 되죠? 아까 675니까 제곱 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걸 네모라고 합시다. 이 비용하고 운용 수익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걸 94만 원 1년 동안 그 빌린 돈 가지고 맡기죠. 그럼 거기에 100만 원이 되잖아요. 1년 후에. 그 1년 후에 100만 원을 그로부터 R12 1년 후에 조달 1년 후에 시작돼서 그 다음에 만기가 되는 그 금리로. 이 기간은 1년이잖아요. 1승. 그죠? 여기 운용 수익이에요. 그래서 네모 박스와 요거를 일치시키는 R12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모 박스 값은 알고 있는 값이죠. 94 곱하기 숫자 곱해서 나온 요 금액. 모르는 미지수는 R12밖에 없어요. R12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1년 후에 시작되는 1년 만기 금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객의 이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행은 지금 6.75%인 2년 만기 금리로 조달을 해야 돼요. 여기다 조달이라고 쓰세요. 조달. 차입을 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자금 조달이에요. 그럼 조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이 금리는 두 번째 1년뿐 아니라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첫 번째 1년까지도 이 은행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걸 W로 아까 얘기했죠. 처음 1년은 이 자금으로 대출 이제 이건 운용하는 거죠. 자금으로 대출한다. 이걸 운용해요. 1년간 운영해서 100만 원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고객이 100만 원을 1년 후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1년 후, 그 다음 1년이죠. 상환받은 원리금으로 그 두 번째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또 고객에게 다시 대출해줘요. 이것도 또 다른 두 번째 운용이죠. 운용 1, 운용 2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W라는 금액을 빌려서 100만 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빌린 금액이죠. 그래서 100만 원 만들어서 그 다음 1년 동안 또 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또 운용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아까 조달한 금액에 대한 비용, 그죠? 조달 금액, 조달 비용. 자, 첫 번째 1년에서 받은 100만 원으로 다시 두 번째 100만 원, 1년 동안 100만 원 대출에서 나온 수익. 이게 운용 수익이죠. 그죠? 이게 일치하게끔 R12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 후에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나온 100만 원으로 그 100만 원이 나오게끔 하려면 얼마를 조달한가? 아까 얘기했죠. W라고는 미지수로 오고 W라는 금액을 빌렸다 칩시다. 이걸 가지고 6.25%를 1년을 운영했을 때 1년 후에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 금액을 W를 계산하자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W 계산하니까 94만 1,176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은 이제 다시 이 100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94만 1,176원을 2년 동안 빌리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적용되는 건 6.75%죠. 이게 이제 조달 비용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94만 1,176원을 첫 번째 1년간 그 금리는 6.25%라고 했으니까 첫 1년간 6.25%로 대출합니다. 그럼 1년 후에 이게 100만 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고객에 또 운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고객으로부터 발생할 수익금으로 자기가 조달한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 이거죠. W 금액이죠. 이걸 하면 요게 1년 뒤에 요게 이제 요 금액을 2년 동안 돈을 빌리잖아요. 요게 이제 조달 비용 사이드고요. 요게 금액 운용 사이드, 운용 수익 사이드. 1년 동안 운영하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객에게 적용한 R12 금리로 1년 동안, 그다음에 1년이잖아요. 조달했을 때 운용 수익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치시키는 R12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등식의 좌변은 조달 비용, 우변은 운용 수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은 운용 수익이 되죠. 좌변은 조달 비용이고요. 그 R12는 1년 후에 시작되는 1년 만기 선도대출 이자다. 등식이 성립해야만 A은행은 2년 후에 갚아야 될 그 조달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용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0만 원 넘어가고, 그죠? 1 빼주면 되죠. 94.94만 요거에다가 제곱이죠. 100만 원 나눠주고 1을 빼주면 돼요. 그럼 7.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A은행은 6.75%로 2년간 자금을 차입해서 94만 원이죠. 첫 1년은 6.25%로 운영해서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을 확보하죠. 이 돈으로 고객에게 두 번째 1년간 7.25%로 대출해주면, 그죠? 시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고객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은행은 약간 좀 남길 수가 있겠죠. 7.25%보다 뭐 얼마 가상금리 붙여서 해서 이제 자기들도 이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선도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좀 몇 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어요. 사실상은 1년 후에 1년간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2년간의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부채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차입을 합니다.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부채가 2년 동안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1년 동안 또 돈을 빌려주잖아요. 대출이라는죠. 그죠? 그러면 이 대출은 위험자산이에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도 늘어나고 위험 자산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행들의 그 안전성을 위해서 국제결제은행 BIS라 그러죠. 여기서 자본 충실성 요건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본분의 뭐 부채와 또 위험 자산, 아니 거꾸로 됐네. 이거분의 자기 자본, 이게 8%보다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때요? 부채가 증가하죠? 위험 자산도 증가하죠?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보다 커야 되지. 8%보다 그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커지면은 이 자본 충실성 요건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기피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갈수록 더 커지고 고객들의 요구는 더욱더 많아져요. 그걸 다 거기에 응하다 보니까 은행으로서는 이 BIS 국제결제은행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은행이 부실화되는 쪽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온 혁신적인 대안이 바로 선도 금리 계약이라는 겁니다. Forward Rate Agreement, 줄여서 FRA라고 하죠. FRA. 이런 FRA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실제의 어떤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객들의 요구는 뭐예요?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것을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 꼭 이렇게 실제 대출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만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뭐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위험 자산 또는 뭐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거 없이도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도금리 계약인데요. 선도금리 계약이 등장한 것도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에요. 1983년도에 런던에 있는 런던이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허브잖아요. 거기서 아주 혁신적으로 은행 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뭐 이 당시만 해도 뭐 2000년대 초만 해도 하루 250억 달러 이상씩 FRA가 거래됐는데요. 표준적으로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 12개월짜리 계약, 선도금리 계약에서부터 길게는 2년 만기 선도금리 계약까지 아주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금리 계약이라는 게 뭐냐? 일단 명목원금을 설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 명목원금은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걸 뭐 100만 달러로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대출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파생상품에서는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 차액만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차액 결제. 그죠? 가격 변동에 대해서 100만 불에 대해서 뭐 변동 차익이 얼마다 하면 뭐 5만 불, 10만 불 요것만 결제하면 끝이에요. 그걸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게 명목원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원금을 정하고요. 좀 이따 예를 들어주면은 명목원금이 뭐라는 것이 좀 더 확연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명목원금을 정하고요. 이렇게 정해진 명목원금에 대해서 명목상의 대출이에요. 실제 대출이 아니고요. 명목상의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목원금을 노미널, 그죠? 어마운트. 그래. 명목원금에 대해서 노미널한 대출이 일어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명목상의 대출에 대해서 적용할 금리, 이런 그 미래에 적용할 금리를 현 시점에서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파생상품의 공통점이죠. 미래 시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그 계약 조건을 지금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랬다가 명목상의 대출이잖아요. 선도 금리 계약을 할 때 선도라고 바꿔야 되겠죠. 선도 금리 계약을 할 때 만기가 정해지면은 지금 계약상의 금리와 계약할 때 얼마를 하겠다고 금리를 미리 정하잖아요. 미리.
그리고 만기 때 실제 금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요거 두 개의 차이, 이게 이제 금리로 나오잖아요. 차이, 이게 이제 금리죠. 곱하기 명목원금, 이걸 곱해서 나온 금액을 주고받는 거예요. 불리한 쪽에, 유리한 쪽에게 돈을 주면 끝. 그래서 당초 정해진 금리, 이게 계약 금리죠. 그리고 실제 금리, 만기 실제 금리, 이 차이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만 해놓고 계약 금리 정하고 만기 때 금리 확인해서 두 개의 차이를 보고 그 차익만 주고받으면 끝.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대출 같은 거 일어나지 않고, 은행에서는 뭐 부채나, 그죠? 부실자산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 지급하는 금액을 결제액 또는 settlement sum, 세틀 한다는 게 결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명사형이 settlement고요. settlement sum, 결제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용하는가? 자, 이제 이게 명목상의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정해진 금리로 명목원금을 빌린다, 그죠? 차입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선도금리 계약의 매입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FRA 매입자. 금리로 차입하는 사람, 매입한다. 그죠? 그리고 고정금리로 명목원금을 대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선도금리의 매도자라고 일단 이렇게 약속해서 부르자는 겁니다. 자, 선도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는 쪽을 선도금리의 매입자, 그거를 대출해주는 입장에 서는 사람을 매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대출해주는 사람이 꼭 은행일 필요는 없어요. 서로 계약만, 약속만 하고 차익만 지급하면 되니까, 실제 은행처럼 대출하는 돈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명목원금에 대한 대출금을 준비해 놓을 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선도금리 계약의 매입자는 어떤 입장에서입니까? 자, 정해진 금리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7%로 갑시다. 정해진 금리, 자, 선도금리로 7%로 정했어요. 그런데 만기가 됐을 때 실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6%로 하락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에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7%로 빌리기로 약속했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금리가 6%로 됐어요. 그럼 이 계약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6%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3개월 후에. 근데 7% 하기로 했기 때문에 7%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7%와 6% 차이, 자기는 1%를 더 불리하게 돈을 빌리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1% 차이가 생기죠. 1% 차이만큼을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약정한 금리 7%와 실제 금리 6% 차익인 1%, 그죠? 이거를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뭐에 대한 1%? 명목은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00불을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면 이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7% 하기로 했는데 만기 때 금리가 8%가 됐다. 그러면 10,000불을 받죠. 왜? 3개월 뒤에 8% 빌려야 될 거를 7%를 빌리기로 약속됐으니까 1% 더 싸게 빌리는 입장이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100만 불 곱하기 1% 10,000불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게 해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해지 수단. 어떻게 해지 수단으로 되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유효금리를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을 한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러면 변동금리 차입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자 비용이. 근데 선도금리를 거기다 하나 더 포지션을 하나 추가로 가져가요.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해지할 때 현물의 포지션이 있는 데다가 선물로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면 서로 상쇄가 돼서 해지가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좀 오래전 일이라 까먹었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수시로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도금리 계약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유효금리 그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실제로 변동금리 차입을 한 상태라는 것은 현물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물 포지션. 이건 해지가 되는 것이죠. 선도금리를 하게 되면. 근데 선물 그 실제로 자금 차입하지 않는 거다. 현물 포지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선도금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합시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255쪽 그림을 볼까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 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어요. 그럼 금리가 변함에 따라 이 사람의 손익이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금리 상태인데 그 현재 금리보다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자를 더 내야 되죠. 오른 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더 오르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해요. 그죠?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을 가진 채로 선도금리 계약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정hen금리보다 금리가 오를 때 돈을 받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자기 원래 포지션에서 마이너스인 거를 FRA에서 플러스가 돼서 상쇄가 돼 버리죠. 그렇죠? 해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크기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는 금리가 변해도 손익은 변화가 없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 원래 현물 포지션에서는 플러스가 나지만 선도금리계에서 돈이 나가죠. 마이너스가 돼요. 이것도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어떤 금리가 되든 관계없이 항상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그죠? 해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파란색 실선이 바로 이제 현물 포지션입니다. 대출해준 사람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득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손해가 나요. 여기다 선도금리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가 나고 떨어지면 이익이 나요. 서로 상쇄가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는 금리 쪽에서 변동금리에 노출된 사람, 이 사람들이 FRA를 통해서 해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위험을 효과적으로 그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상품들을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선도금리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선도금리 계약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연합회가 있어요. 그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거기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은행인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British Bankers Association (BBA라고 그래요). BBA가 약관을 만들어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도 거래를 워낙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 내용이 다 이미 그 표준화돼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부동산 거래를 해보진 않았겠죠? 월세 같은 거 계약할 때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 양식이 다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표준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약관을 Terms and Conditions라고 불러요. 그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Contract Amount, 이건 명목상의 금액이에요. 대출 원금. 아까 100만 불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통화는 이게 뭐 달러로 할 거냐, 뭐 그죠? 뭐 파운드로 할 거냐,
원화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딜링 데이트, 거래하는 날, 계약이 발생한, 계약한 날이에요. 현물이는 계약한 날로부터, 요거 계약할 때 요거 며칠로부터 이거 발효시킨다 하는 스팟 데이트, 실제로 거래가 발효되는 날짜입니다. 거래하는 날짜와 발효된 날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일은 명목상에, 이게 지금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명목상 대출. 명목상의 대출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명목상의 차입이나 개시일자예요. 개시. 그 다음에 fixing date, 금리를 확정하는 날짜인데요. 기준금리,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계약금리가 있고요. 잠깐만요. 계약금리가 어디 갔어? 여기 밑에 있구나. 예. 계약할 때 이제 계약금리 정하죠. 아까 뭐 7%라고 계약을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요거는 오늘 정한 거고요. 미래 그 대출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할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차익을 계산할 건가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 볼 때 요 얘기가 지금 뭐 감이 안 잡히겠지만은 좀 이따 예를 들려 보여주면은 쉬운 거예요.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 명목상의 대출이 일어난 날짜를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하고요. 명목상의 대출이 끝나는 날짜, 만기를 머추리티 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금리 확정일 픽싱 데이트, 계약기간 컨트랙트 피리어드, 즉 실제로 명목상의 대출이 일어난 날짜, 결제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만기 이 날짜, 이 두 개의 차이, 날짜 수입니다. 기준금리 얼마로 할 거냐? 자, 기준금리가 정해진 날짜가 픽싱 데이트라고 했죠. 결제액을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기준일에 시장금리 정합니다. 기준일이 얼마냐? 언제냐? 기준일은 아마 그 결제일의 이 영업일 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날짜 정해서 이 날짜의 시장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금리하고 이제 그 계약상의 금리, 그 차액을 계산해서 돈을 주면 돼요. 자, 계약상의 금리와 기준금리 차이를 계산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결제액, 세틀먼트 썸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처음 들으면은 막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막 헷갈리죠. 근데 걱정할 게 없고요.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하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뜻이 뭐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미리 좀 잠깐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차입자가 있어요. 차입자가 지금이 아니라 3개월 후 그로부터 6개월간, 자, 지금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3, 6, 9, 10이라고 합시다.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이렇게 얘기합시다. 3개월 후부터 시작해갖고 9개월, 그로부터 6개월간, 그죠? 이 기간 동안 돈을, 요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명목상의 대출에 대해서 FRA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3개월 뒤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9개월 뒤에, 이게 현재죠. 현재. 지금부터 3개월 후에 발생했다가 9개월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 by 9 FRA, 3 against 9 months FRA 또는 줄여서 3 by 9 FRA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통해서 계약금리를 7.3%에 고정시킨다. 자, 1000%에 고정시켰어요. 이 계약금리입니다. 근데 3개월 지난 다음에 그죠? 요 시점에 가서 실제 대출이 이제 명목상의 대출이 실제 일어나는 요 시점에 가서 금리를 보니까 7.5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 7.5에 상승한 요 금리로 6개월간 명목적인 대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5%를 이제 명목상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 금리인데 이거를 7.3%로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 0.2%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명목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기죠. 이 차이만큼을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7.5%로 됐지만은 2%를 받으니까
결국 실효금리는 7.3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금리가 7.3, 기준금리가 7.5, 차이 0.2만큼 돈을 받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돈을 받아서 시장에 가서 7.5에 돈을 빌려요. 근데 0.2% 돈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7.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이 FRA로 통해서 정해진 선도금리 계약 이 금액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전개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실제 이 사례를 이용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익이 얼마고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그 계약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얼마 7.3%, 7.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로 주어진 거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얻어야 되는 관건은 바로 그 선도금리 계약의 계약금리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